안녕하세요. 아토즈 익스팬더 개발자 문성철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35년간 교정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확장 장치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한 아토즈 익스팬더를 개발하였습니다. 총 개발 기간은 5년이 소요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자금과 상당한 민간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2년에 식약처 인증을 통과한 후 약 2년 6개월 동안 대략 350개 이상의 증례에 아토즈가 적용되었고 우수한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1강으로서 아토즈 익스팬더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이 확장 장치를 최초로 문헌에 소개한 분입니다. 그래서 확장 장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시작은 볼트와 너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최근까지도 확장 장치가 발휘하는 힘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160년의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다양한 디자인의 확장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확장 장치들은 힘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투스본, 티시본, 본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이 함께 결합된 하이브리드 타입도 있습니다. 확장 속도는 래피드 익스펜전과 슬로우 익스펜전으로 나누지만 그 속도를 구분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투스본 확장 장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확장 장치를 래피드하게 돌리는 이유는 바로 치아가 움직이기 전에 미드 팔라타 수초를 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나 2주 안에 빠르게 확장을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일종의 오랜 관습이 되어서 지금도 대부분의 확장 장치들은 래피드하게 확장합니다. 빠른 확장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빠른 확장이 생리적인 방법인 것인지, 그리고 빠른 확장이 과연 임상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티슈보온 장치입니다. 어린 환자의 확장이 주로 사용되며 연조직에 힘을 가함으로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연조직 궤양을 막기 위하여 슬로우 익스펜전을 합니다. 투스본 확장의 개념도입니다. 저렇게 팔레이트가 좁은 경우에는 좌우 구치부는 협축으로 경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컴펜세이션 되었다고 부릅니다. 치아가 이동하기 전에 빠르게 확장하여 MPS를 벌리고자 시도합니다. 그런데 MPS가 잘 벌어지지 않고 저항하는 경우는 이미 협축으로 컴펜세이션 되어 있는 앵커 투수들이 과도하게 협축으로 더욱 경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MPS 자체가 저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MPS뿐만 아니라 좌우의 삼각골을 둘러싼 서컨 맥실러리 수초들과 보온들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선학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치아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MPS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앵커 투수들의 심한 협직 경사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협축, 버클 시저 스파이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치조골의 소실, 그 다음에 치연의 퇴축, 그 다음에 치근흡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MPS가 벌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MPS도 결국은 재발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굉장히 큰 다이아스테마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다이아스테마는 치과 의사들에게는 성공적으로 MPS가 벌어졌다는 의미이지만 환자에게는 심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확장 직후의 사진에서 보시면 앵커 투수들이 과도하게 협적 경사가 되어 있고 시저 스파이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저 스파이트, 즉 교차기압을 개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확장 장치를 사용하면서 상악 구치의 설축 교도가 하악 구치의 협축 교도보다 더 나아가는 것을 염려합니다. 상악골이 열성장한 경우는 협축의 치조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확장하기 전에 이미 치조골에 페네스트레이션이나 디센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아나 치조골에 힘을 가하는 확장을 하게 되면 더욱 심한 치조골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고체 티핑 운동 중에 치근 표면에 나타나는 치근흡수 소견입니다.
정상 범주에 약한 힘을 가하여 치아 이동을 시킬 때에도 저런 변화가 발생하므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확장 장치의 앵커로 사용될 때는 저런 변화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회복되지 않아서 실제 방사능 사진으로 관찰되기도 합니다. 확장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앵커를 여러 조직에 분산시키는 하이브리드 타입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아와 연조직, 즉 입천장의 경사면을 이용하는 하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뼈와 연조직, 입천장의 경사면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장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뼈와 치아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치아를 이용하여 확장하는 RPE를 미니스크루가 보조하는 형태이므로 미니스크루 어시스티드 RPE, 즉 MRP로 불립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말피가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치아와 함께 뼈를 이용하기 위하여 미니스크루가 보조를 한다는 점, 그리고 MPS를 벌리기 위하여 빠르게 확장한다는 점입니다. 미니스크루가 보조한다고 해도 기본 구조는 RP이므로 부작용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조직의 회복이 느린 성인에서 너무 큰 다이아스템을 유발하여 진지발 파필라가 상실되거나 너무 빠른 확장 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리고 좌우 확장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비대칭 확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피를 사용한 성인에서 중척실 사이 파필라의 소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메디안 다이스테마 폐쇄 후에 별도의 진지발 서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니스크루나 Y의 암 주변에 발생하는 염증 소견을 보여주겠으며 그림 뒤와 같이 장치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SE 부작용에 대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패시픽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염증이 제일 흔한 합병증이었고 이것 때문에 확장 장치를 조기에 제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비대칭 확장과 통증이 드물지 않았다입니다. 다양한 정도의 염증을 보여주고 있고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 확장 장치를 조기에 제거해야 합니다. 비대칭 확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보여주겠습니다. MPS를 기준으로 좌우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좌우 확장되는 정도의 차이가 2mm 이상의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확장 전에 노란 원으로 표시된 왼쪽의 크로스바이트가 오른쪽보다 더 많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크게 나타나면 최종 교합을 완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본 익스펜더입니다. 치아를 앵커로 이용하는 확장 장치들의 널리 알려진 부작용을 막으면서 타깃 조직인 MPS를 주로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장치는 보출용 임플란트에 가까운 2.5mm直径의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맞춤형 금속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기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 앵커 구조이지만 래피드 익스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빠르게 수초를 벌리려고 합니다. 이때 수초가 확장에 저항하여 벌어지지 않으면 장치 내부에 쌓인 응력으로 인해서 장치 자체의 파손이나 변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앵커로 작용하는 임플란트의 탈락이나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래피드하게 확장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폴리사이클릭하게 익스펜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첫 며칠 동안은 정방향으로 빠르게 확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역방향과 정방향을 번갈아 돌리는 시기를 갖다가 다시 정방향 확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사이클릭 익스펜전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확장 장치는 모두 잭스크루가 MPS에 대해서 직각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일종의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즉, 입천장이 좁을수록 널리 벌려야 하는데 넓게 벌릴 수 있는 긴 잭스크루를 처음부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긴 것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상당히 복잡한 조작과 기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두 개씩의 미니 임플란트만 있는 경우에 한쪽에 한 개의 미니 임플란트만 약해져도 지지력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장 장치를 지탱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하여 한쪽에 세 개씩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니 임플란트의 개수가 증가하는 만큼 장치 제작의 복잡성과 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좁은 입천장을 넓게 벌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잭 스크루를 90도 회전시켜서 MPS의 평행하게 회전시켜 넣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면 좁은 폭경의 확장 장치를 이용하여 넓게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디자인의 장점은 실제 널리 사용되는 기존 확장 장치들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말피의 대표적인 장치인 MSI 비교입니다. MSA가 8mm 장치의 폭경이 14.1mm인데 MSA 부착을 위해서는 치아의 밴드와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폭경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아토즈는 8.2mm인데 이런 폭경의 차이는 12mm를 벌리는 장치에서는 더 커집니다. 즉, 아토즈는 좁은 폭경의 장치로 더 넓게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확장 장치인 하이락스와의 비교입니다. 역시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입천장을 가진 환자의 속고 모형에 넣어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의 아토즈가 좁은 입천장 안에 잘 안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아토즈와 MS의 비교입니다. MS를 끝까지 확장해서 좌우 가이드가 빠지기 직전까지 확장해야 8mm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확장 장치의 일반적인 부작용인 치아와 치주결에 대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퓨어 본본 장치입니다. 그런데 앞서 알아본 장치는 매우 복잡한 기공 과정이 필요하였고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내부의 스크루를 계속 긴 것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본 장치를 보다 간단하게 실내 속납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본 장치에서 앵커리지를 얻는 본 사이트가 어디인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입천장의 경사면입니다. 누구나 혀로 입천장을 만져보면 전체가 단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입천장 전체가 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CBCT에서 단면을 보면 바로 저런 형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아 바로 밑에 있는 치조골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단하지만 바로 내려가면 이 부분은 점막이 두껍게 존재하고 점막하 조직에 지방 조직과 침샘, 혈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니스크루를 심는 경우에는 스크루가 안착되는 뼈는 얇고 그리고 무코사가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함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측방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천장의 경사면을 이용하는 장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아크릴릭 베이스가 미니 스크루 헤드에 잘 결착되도록 기공이 되지 않으면 확장하는 도중에 아크릴릭 베이스가 이 헤드에서 이탈되기 쉽고 그 다음에 미니 스크루 주변에 연조직 양이 많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입천장의 경사가 얕은 경우에는 확장하는 도중에 이 이탈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본 앵커의 위치는 바로 상악동과 비강 사이의 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뼈의 양이 있지만 이 부분의 해부학적 상황이 환자마다 매우 다양해서 일정한 각도와 위치로 식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점막이 두껍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미니 임플란트에 걸리는 레버리지가 커지고 상악동과 비강 사이에 뼈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확장 장치입니다. 상악동과 비강 사이 해부확장 형태가 다양해서 사진 A와 B처럼 환자의 CBCT에서 각도를 평가해서 4개의 미니스크루를 식립하기 때문에 4개의 각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육각형 확장 스크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메탈 캐스팅을 해야 하므로 복잡한 기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그대로 연상하시면 되고 그 임플란트 위에 메탈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좌우 MPS, 내 뼈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 입천장에서 뼈가 제일 두껍고 볼질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리고 점막은 제일 얇습니다. 그리고 각화도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의 발생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확장장치의 바디를 최대한 접근시켜서 완성시키면 내부함이 짧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우수합니다.
말피의 대표적인 제품인 MSA나 다른 확장 장치들도 이 부분의 뼈를 사용합니다. 다만 입천장이 매우 좁은 경우에는 확장 장치의 바디를 저 부분에 접근시켜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 레버암이 길어지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역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 부분의 골질이 우수하다고 양이 많다는 것과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MPS에서 좌우 3mm 내의 뼈를 사용하는데요. 아토즈도 바로 저 부분의 뼈를 사용합니다. 아토즈 8mm 장치의 퍼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좌우에 최대 5개까지 승립이 가능한데, 바닥면에 돌기가 붙어 있는 홀 3개는 반드시 스크루를 심어야 하는 것이며, 나머지 돌기가 없는 것은 필요시에 추가 승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출시된 8mm 세컨 제너레이션은 돌기가 붙어 있는 4개의 승입홀이 좌우에 있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가지고 임상을 하면서 좌우에 3개 이상만 승립하면 충분한 지지력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홀 개수를 하나 줄여서 4개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임상을 하면서 연령대별로 팔레이트 형태의 차이가 있는데, 소아들은 팔레이트가 짧고 만곡이 깊어서 전용 장치의 개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 전용으로 8mm 장치를 특화시켜서 8mm 세컨 제너레이션을 제작하였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양의 확장이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게 10mm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12mm 아토즈입니다. 웹사이트 atosexpander.com에서도 작동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토즈의 베이스는 티타늄으로 제작됩니다. 소재는 임플란트와 동일한 그레이드 파이버 64 티타늄입니다. 베이스를 티타늄으로 만든 것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티타늄 소재는 특성상 정밀 가공이 어렵지만 이것이 조직에 보다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티타늄이 뼈의 생체 친화적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조직에도 티타늄은 생체 친화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티타늄을 조직 배양을 위한 틀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8mm 아토즈의 구조도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확장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펜 타입, 즉 부채꼴로 일어나므로 초기에는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순화살을 이례전할 때 확장되는 거리가 큰데, 갈수록 확장 거리가 점점 감소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초기에는 힘의 저장을 빠르게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입천장의 MPS와 전체 CMS들이 활성화되면서 조직이 루즈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게 여러 번 돌려서 치료를 종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확장을 천천히 지속하면서 전체 CMS를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한다면 아토즈를 페이스 마스크가 사용할 경우에 오스패딕 이펙트를 더 오랜 기간 유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향후에 증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장기 아동에서 확장 장치의 지속적인 오스패딕 효과를 명출 유도와 형적 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8mm 아토즈를 만능 시행에 걸어서 하중을 거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스를 3mm 이상 벌려서 만능 시행에 걸고 하중을 걸었습니다. 하중을 떼면 원형으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프링백 프로퍼티입니다. 이때 얼마나 하중이 걸려 있는지를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 50.32kg 정도의 그 하중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kg 이상의 하중을 견뎠지만 이것이 장치의 파손을 가져오지 않고 스프링처럼 힘을 저장했다가 그 힘을 지속적으로 외부로 전달하는 스프링 구조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확장 장치에서 볼 수 없는 특성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에 아토즈 익스팬더를 치시면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채널은 계속 앞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피어 번번이 피어 번번 확장 장치 5가지 종류의 최대 하중을 평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종류의 확장 장치에 힘을 걸었는데 이 네 번째 확장 장치가 최대 169.8뉴턴, 대략 16kg 정도 버티를 버티고 휘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아토즈는 변형이 없이 50kg 중 이상의 상당한 힘을 스프링 액션을 발휘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PS의 확장이 필요한 힘은 어느 정도인지 살아있는 생체와 실험동물, 그리고 카데바에서 실험한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세에서 13살 사이의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MPS가 벌어지는 것이 대략 7에서 12k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카데바 실험인데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의 저항을 생체와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60대와 70대의 카데바에서 측정 결과 대략 8에서 9kg 정도를 얻었습니다. 구기확장 장치의 생체 실험은 실험 동물로서 돼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마취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고 확장을 할 때마다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힘이 증가했다가 떨어집니다. 즉 인터러피드 포스를 점점 누적시키는 형태로 응력이 쌓이는데 대략 10kg 정도에서 MPS가 벌어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8.5에서 15세 사이에 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확장장치 내부에 센서를 설치하고 확장하면서 그리고 유지하면서 힘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입니다. 돼지에서 실험과 유사하게 인터럽티드 포스가 누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2주에서 7에서 10kg 정도가 누적되면 MPS가 벌어지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 힘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확장에 대한 저항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로버트 아이작슨 선생님은 이 논문 말고도 매우 중요한 실험과 연구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앵글 어스돈티스트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제가 읽은 여러 논문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교학장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두 번째 논문에는 위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키를 액티베이션 시킬 때 대략 1에서 4kg 정도의 힘이 발휘된다. 그리고 어릴수록 그 저항은 적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통 임상가들은 MPS가 벌어지면 그 후에 저항이 뚝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만 MPS가 벌어졌는데도 그 저항은 계속 증가한다. 아니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RP의 주된 저항은 MPS가 아니라 CMS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CMS에서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비록 MPS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뼈가 다시 재형성되더라도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이 CMS에 충분한 변화를 주어서 안정성을 얻으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확장 후에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스탄트하게 액팅하는 지속되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로우 LDL 포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토주가 구현한 역학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이런 개념이 있었는 것이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아토즈처럼 스프링같이 힘을 저장할 수 있는 확장 장치들이 당시에도 출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이동에 대한 조직학적 연구가 그 당시에도 많이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헤비 인트러피드 포스보다는 로우 LDR 포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것을 확장 장치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출시된 스프링 로데드 익스펜전 스크루는 별로 장점이 없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로버트 아이작슨 선생님입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포레스트 데던트의 메모리 익스펜더인데 내부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800g 또는 500g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 장치도 있는데
스프링이 잎사귀 모양에 이라서 리프 익스팬더라고 부르는데 450g 또는 900g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무기 확장에 필요한 힘은 여러 연구에서 보신 바와 같이 7에서 10kg 이상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정도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까 기술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라토즈가 실제로 스프링 같이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플라이어로 잡고 라토즈에 힘을 가해 보았습니다. 평균 악력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지 않을 때 보통 18kg 정도 보이고 있는데 저 정도의 힘으로 해도 플라이어에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악력은 40kg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닥터 아이작스는 세 번째 논문에서 MPS가 11kg 이상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소개하였는데 그 후에도 계속 저항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가 160년간 이용한 대부분의 확장 장치들은 인터럽티드 포스를 누적시켜서 어느 순간 MPS를 쪼개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본의 생리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의 형태가 변하기 위해서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필요한데 세포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정 치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역학은 바로 뼈의 형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orthodontic 체인지나 orthopedic 체인지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힘을 적용하여 세포 반응과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팔라탈 익스펜전에는 빠르고 강한 힘으로 수초를 쪼개려는 시도를 해온 것입니다. 이거는 1998년 무렵에 대만의 닥터 류가 발표하여 당시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캐나인 딕스트랙터입니다. 하이락스 장치를 변형하여 3번과 6번에 장착하고 4번 발차를 한 직후에 3번 디스탈 부위에 코리코토미를 한 후에 매일 빠르게 회전시켜서 2주 안에 견치를 후방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에 사전치를 다시 빠르게 리트랙션해서 전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체 이동에 파워 체인이나 클로즈 코일 스프링 또는 루프를 사용하여 적절한 크기의 힘을 적용한 후에 뼈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런 형식의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므로 저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견치를 이동시킬 때 저런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했다면 현재도 저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가 현재 널리 사용하는 파워차인이나 홀스프링 또는 와이어 루프가 아마도 예외적으로 생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고치의 경사이동은 스레스홀드 포스 이상의 힘을 가하면 치아 이동이 일어날 때 저런 형태의 커브가 나타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레그 페이스가 2주 또는 길게는 10주까지나 나타나게 되는데 저것이 보험 피지올로지를 고려할 때 치아 이동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화살표방으로 치아가 이동할 때 인접한 치주골의 표면에서는 세포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뼈의 흡수가 일어나고 이 반대쪽에서는 뼈의 첨가가 일어나면서 치아가 이동하는 것이며 치아 이동 초기에는 언더마이닝 본 리조션과 하이알라네이션이 나타나므로 레그 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익숙하게 하던 방식으로 매일 키를 돌려서 인터럽티드 포스를 누적시켜서 수초를 쪼갠 후에 뼈가 생기도록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추럴 디스트랙션 오스티오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빠르게 인터럽티드 포스를 누적시켜서 수치를 쪼개는 것이 모두 알다시피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수치의 인터디지테이션이 진행되면 MPS뿐만 아니라 CMS의 인터디지테이션도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커져서 확장이 잘 되지 않으므로 앵커로 기능하는 치아나 치즈골, 미니스크루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크레니얼 수처의 발업 단계를 나눈 것인데 크레니얼 수처는 결국은 완전히 서로 퓨전됩니다. 그러나 페이셜 수처는 크레니얼 수처와는 달리 나이가 증가할 때 인터디지테이션은 증가하지만 완전히 퓨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최근에 여러 히스토모르포메트릭 연구에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인터디지션이 강해지고 주위의 골의 강도가 높아지면 수차를 강한 힘을 줘서 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거는 어려워지므로 성인에서는 확장 장치를 이용해서 MPS의 오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초를 수술로 절단하여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저리 어시스티드 RP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에게 너무 큰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두는 것이며 이 방법에 대한 회의론도 많습니다. 또한 팔레이트 상방의 CNS를 수술로 분리시켜서 배제하므로 확장은 비록 쉬워지지만 좌우 팔라탈본 프래그먼트의 골질이 약하거나 골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힐링 후에 결과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비록 수초의 인터디지테이션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는 하지만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 퓨전이 부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수초 사이에 갭도 있고 세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저곳에 스레스홀드 포스 이상의 힘을 충분한 시간 동안 주면 비록 반응 속도가 느릴지라도 수초 인터디지테이션의 세포 반응과 본 리버넬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피지올로지를 고려할 때 비록 인터디지테이션이 진행된 수초라도 그것이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스레스홀드 포스를 가해주고 기다려준다면 자연스러운 본 리베델을 통해서 수초가 벌어지고 본이 리제너레이션 되는 수추럴 디스트랙션 오스제네시스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인터디지테이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레그 페이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아토즈를 시도해 보니 임상적으로 아동에서는 대략 1에서 2주 사이에 레그 페이스 후에 MPS가 벌어지고 후에 빠르게 간격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고 청소년에서는 대략 4주에서 6주 내외 레그 페이스 후에 확장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걸 보았고요. 성인에서는 8주에서 12주 이상의 레그 페이스, 긴 레그 페이스 이후에 MPS가 벌어지고 그 후에 CMS의 반응도 다른 연령대 환자들보다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확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앵커리지로서 뼈를 쓰거나 치아를 쓰거나 아니면 둘 다 쓰거나에 관계없이 레피드 익스펜전 프로토콜로 성숙한 수처 인터디지테이션을 강제로 쪼개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앵커로 기능하는 치아와 미니스크루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처가 벌어지지 않거나 비대칭으로 벌어지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아토주는 충분한 힘을 저장하여 기다려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에 의하여 보다 생리적인 수추럴 디스트랙션 오스티오제네시스를 다른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확장 장치는 키로 돌리는 순간 인터럽티드 포스가 빠르게 생겼다가 즉시 사라지므로 MPS를 쪼갤 힘을 누적시키기 위하여 매일 빠르게 확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매일 내원할 수는 없으므로 환자에게 키를 주고 매일 돌릴 것을 의사가 요청합니다. 이때 환자나 보호자의 협조도가 부족하거나 돌리는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아토주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사가 직접 키를 돌려서 적절한 힘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4주 간격으로 내원시키고 아이들은 2주 간격 또는 상황에 맞춰서 4주 간격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교정치료의 속도에 맞춰서 내원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매일 다루는 교정장치들과 동일하게 내원일의 힘을 발생시키고 환자의 반응을 보고 다음 내원일에 추가로 조절을 하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아토즈를 만능체계에 걸고 하중을 보면은 50kg 이상의 하중이 나오지만 직접 키를 돌릴 때 저장되는 힘의 크기는
키의 길이와 키를 돌리는 사람의 손 힘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자인 제가 아토즈를 만능 시험기에 걸고 시험한 결과 최대 힘으로 확장을 시키면 대략 12kg 정도의 힘이 저장됩니다. 당시에 사용한 키보다 키의 형상이 더 개량되어서 더 강한 힘이 저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 당시에 그 촬영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만능 시험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자신이 발휘하는 힘을 측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능 시험기에 걸고 액티베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하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12kg 중에 힘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힘 말고 그 적절한 정도의 힘을 가하면 대략 7에서 8kg 정도의 힘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저가 발휘하는 조건에 따라서 힘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토즈가 영상처럼 만능 시행기에 물려있는 경우보다는 구강 내에 스크롤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교정되어 있을 때 힘을 더 효과적으로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아토즈 익스펜더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저장된 힘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본 피지올로지에 맞는 컨티뉴어스 포스가 맞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장비는 일반적인 만능 시험기가 아니고 장기간 동안 힘이 유지되는 것을 측정하는 킵 테스트 전용 시험기입니다. 일반 만능 시험기로는 저런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킵 테스트기에 아토즈를 걸어놓고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는데요. 초기에 150뉴턴, 대략 15kg 중 정도의 힘을 걸어놓고 1시간 간격으로 4주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100뉴턴, 대략 10kg 중 정도의 힘이 되도록 기계가 자동으로 사이를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4주 후에 MPS 사이가 벌어져도 힘이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컨티뉴어스 포스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토즈는 일반적인 강체 구조가 아니고 스프링 구조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테스트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토즈 익스팬더의 특성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autogeexpander.com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는 계속 보안 중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프로덕트, 제품 소개에 들어가 보시면 아토즈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영문 페이지도 있고 한글 페이지도 있습니다. 저렇게 모두 12개의 특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현재는 다소 보시기에 복잡한 면이 있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기록되어 있고 향후 차차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왜 우리가 이 장치 이름을 아토즈 했는지 의미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토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확장을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상악은 그 좁은 형태가 다양하므로 그것을 정상화시켜서 하악의 형태와 조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펜 타입 익스펜더라고 전치부가 더 벌어지도록 힌지가 뒤에 달려있는 확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치부가 더 벌어지도록 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8mm 아토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개선되면서 가능하면 14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팔레트를 가진 환자에게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mm 아토즈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많은 임상을 하였는데 8mm 아토즈로도 성인에서 성공적인 확장이 이루어졌고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이트 길이가 너무 긴 경우나 강한 공격을 가진 성인에게는 이 8mm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8mm 아토즈는 총 6개 힌지를 가지고 있고 좌우에 베이스가 벌어진 형태를 직전에 보여주신 그림처럼 패러렐로도 할 수 있고 앞쪽이 더 벌어지는 즉 인터캐넌 위드스가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인턴볼라 위드스가 더 벌어지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의사가 직접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토즈가 임상에 도입된 2022년도 초기에는 개발자인 저도 과거에 래피드 익스펜전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환자 보호자에게 키를 주고 매일 돌릴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진들처럼 MPS와 잭스크루가 서로 평행하지 않고 좌우로 틀어지면서, 즉 요가 발생하면서 중간에 아치폼의 변형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아동에서는 확장이 모두 일어나면 H 모양으로 바뀌면서 좌우의 상악골과 팔레이트가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동들의 뼈의 반응이 빨라서 아토지 형성 변화에 뼈가 잘 따라오지만, 성인들에서는 그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요의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즈는 그 환자에게 주지 말고 의사가 직접 돌려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와인가르트 플라이어로 앞뒤 사각형을 잡아서 앞뒤 번갈아 중심을 맞추고 에어로 드라이 시킨 다음에 퀵프로를 적용하면 됩니다. 제2강인 아토즈 식립과 다루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토즈가 6개의 힌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좌우의 상악골의 크기 자체가 비대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확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치의 반응 속도나 저항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말피에서 비대칭 확장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토즈는 슬로우 익스펜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온 피줄렛에 맞도록 서서히 유도하면서 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MPS의 위치를 각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잭스쿨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상하골의 비대칭 확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잭스크루를 MPS에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패러렐, 인터캐나인, 인터멀라이티스 확장이 일어나도록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사륜 자전거로 예를 들자면, 현재 대부분의 확장 장치들은 좌우로 평행하게 확장이 일어납니다. 마치 보시는 레일 바이크처럼 부르면 레일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앞서 보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대로 이러한 확장 장치들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이거나 비대칭 확장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안정된 궤도를 따라서 항상 잘 달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미지처럼 항상 우리가 꽃길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확장 장치를 들자면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형태의 사륜 자전거도 있는데요. 운전대로 중심을 잘 잡은 상태로 출발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아토지의 컨트롤러빌리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후속되는 강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mm 아토즈는 주로 성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뼈의 반응이 느리고 저항이 강해서 패러렐, 인터캐나인, 인터몰라 위드스 확장과 요의 조절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기계적으로 확장 형태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확장할 때마다 잭스크루의 요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패러렐 확장이 되는 형태만 출시될 예정이고, 현재 마지막 임상 테스트 중입니다. 향후 수요를 파악해서 인터캐나인, 인터몰라 위드스 확장이 되는 12mm 아토즈도 출시 예정입니다. 아토즈 익스팬드에 실려 있는 12mm 아토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장이 일어난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토즈는 2020년에 컨셉 모델이 처음 완성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공모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어 정부 자금과 그보다 많은 민간 자금이 투입되어서 현재 상태로 제작됐습니다. 2022년에 임상에 투입돼서 현재 대략 350중례 이상이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었고 뛰어난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장치가 만들어진 직후이므로 증리가 누적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후속 장치들은 추가 보완되어 더욱 좋은 기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토즈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확장 장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형적 부조화,
MTD 치료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퀴의 진화 단계를 부여해 보자면 현재의 아토즈는 아마 네 번째 단계의 바퀴를 보시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로를 달리면서 더욱 보완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아토즈는 개인 입천장 형태의 맞춤형 장치나 개인의 골격에 대한 역학적 분석에 따라서 확장력과 확장 형태를 설계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입니다. 현재는 추진 시의 상악 베이자라치 형태를 기준으로 확장 장치의 크기와 확장 형태를 레디메이드 장치에서 선택해야 하지만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VTO와 같이 최종 치료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것에 맞는 확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악의 확장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악 치열을 먼저 배열하여 얻어지는 최종 치열경 형태에 맞도록 상악의 확장량을 정하는 개념입니다. 치열공뿐만 아니라 개개 치아들의 치외종 위치도 시뮬레이션에서 확장을 수행하고 치아들의 개별 위치도 개인 맞춤형 브라켓으로 제작되고 개인 맞춤형 아치바이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원재 선생님이 개발하신 온3D에 탑재되어 있는 아토즈 3D 가이드 툴입니다.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환자의 CBCT와 부항내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여 만든 버추얼 팔레이트에서 버추얼 아토즈를 유저가 직접 조정해서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고 그 위치에 맞는 맞춤 길이 미니스크로 선택하고 3D 가이드를 제작해서 식립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툴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3D에 탑재된 교정 모듈은 개개 치아의 이동을 VTO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적절한 확장 선택까지 고려한 맞춤형 확장 장치를 설계하는 것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의 CBCT를 이용하여 특정 환자의 유한 요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으므로 그 환자 골격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치를 설계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치과 분야의 기술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이러한 진화 과정이 지속되어 의미 있는 결실을 가까운 시일에 맺을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동료로서 많은 참여와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이 강은 아토즈의 식립과 다루기에 대한 임상 팁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